격월 이건규 10월호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저희가 아직 장 마감하기 직전에 찍고 있어가지고 2,600 회복하고 네. 코스닥은 한 780 회복할 것 같습니다. 네. 간만이네요. 근데 회복해도 2,600이어가지고. 네, 더 회복해야죠. 그렇죠. 아직 네. 멀었죠. 아직 네. 멀었죠. 그래도 오늘 보니까 뭐 하이닉스가 5% 이상 반등하고 18만 원 회복하고 거의 뭐 삼성전자만 안 오르는 하루가 될 것 같다가 삼성전자도 조금 강보합을 보이고는 있네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언제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금투세 이게 결정이 좀 임박한 시점이잖아요. 네. 최소한 이제 강행은 못할 것 같고 분위기상 네. 유예 아니면 폐지일 텐데 유예가 되면 어떻게 좀 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좀 더 네. 오를 거라 보세요. 저는 금투세는 시장을 약간은 끌어내리는 요인이지 사실 이게 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예가 되거나 폐지가 되면은 어찌됐든 시장이 긍정적이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뭐 시장이 뭐 엄청나게 오르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금투세 우려 때문에 특히 네. 코스닥이 많이 눌려 있었던 건 네, 사실이지만 눌렸던 그런 불확실성 내지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조금 해소되는 구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 해소 정도까지만 그죠. 올라가는 건 또 이제 펀더멘털이 뭐 오를 수는 있겠지만 예.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 오르고 뭐 이럴 만한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10월 7일 우리 증시도 그렇고 약간 좀 이제 증시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게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고 네, 중국 증시 급 반등하니까 물론 이제 10월 들어서 7일까지는 중국이 이제 휴장이어서 네. 뭐 홍콩장 이렇게 대식 보고 뭐 이렇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 증시 막 좀 네,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네. 올라타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어떠세요? 중국이 이제 9월 달에 이제 부양책이 나오면서 네. 증시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좀 눈에 볼 수 있는 것들, 단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게 증시였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전체적인 자산 가격이 좀 눌려 있다 보니까 증시랑 이제 부동산이 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는데 네. 그 중에서도 약간 증시 쪽에 조금 이야기가 좀 힘이 실리면서 증시가 좀 반등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하려고 하면은 소비 경기가 좀 회복된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가 살아난다고 해서 과연 이제 중국 소비가 늘어날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는 좀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라고 좀 보이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인 대책일 수 있고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시차가 걸리는 결국에는 부동산의 회복이 좀 확인이 되어야지 추가적인 업사이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니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이제 올해 초 3월 달경에 이제 장기 특별 이제 국채를 예. 이제 발행을 했었는데 1조 위안 발행을 했죠. 근데 이제 중국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그런 여론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과거 대비했을 때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1조 위안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게 한 10조까지도 발행해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될지 여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여론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부분은 뭐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고 이런 정책들이 실행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중국 증시를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증시 부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어찌됐든 중국이 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 결국엔 이제 시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봤을 때는 이제 항상 이제 뒤늦게 반영이 됐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온다고 봤을 때는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의 매력도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 증시에는 사실은 조금 무서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부분이요? 경기나 증시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 네. 하더라도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의 어떤 신뢰도가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 중국 주식에 투자할 거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는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무서운 부분이 조금은 네. 남아있다. 꺼림칙하다는. 네.
일단은 뭐 중국 증시도 뭐 지수가 막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게 이어지려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네. 그런 부양책이 조금 더 보여야 된다는. 네. 그렇죠. 빠른 건 역시 이제 증시부터 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시 부양책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기 반영된 느낌이 좀 있고 추가적으로 올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올해 초부터 거의 뭐 누구 말로는 거의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막 내놨다고 네. 하는데 네. 이번에 나온 거는 좀 어떻게 임팩트가 다르다고 보세요, 그 자체로는? 그래도 이제 증시와 관련돼서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중국의 의지가 좀 강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시기도 시기이고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좀 겪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펴도 사실 무방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경기 침체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부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좀 놓이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중국 정부의 어떤 국채 발행이라든지 어떤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되게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앞부분에 약간 이제 중국 기업들은 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차라리 네. 이제 국내 주식 투자로 네. 뭐 그것이 반영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중국 증시가 9월 말에 많이 이제 폭등을 했었는데 네. 그때 뭐 코스피 코스닥 약간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거의 오른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조금 달리 가는 것 아닌가라는 좀 불안감도 들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제 네. 10월 7일에는 좀 우리 증시도 약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동조해서? 결국에는 중국의 소비가 증가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증시가 먼저 회복된 거지 소비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의 이제 소비 경기와 관련된 국내 기업이 있느냐를 네. 보면은 사실 거의 없어요. 옛날에 너무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화장품도 중국에서 일부 화장품 ODM이 아직 남아는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음식료 기업이 남아 있고 이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중국 경기와 이제 밀접하게 관련 있는 국내 기업이 사실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 화장품 ODM,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적자를 보고 있던 회사 하나를 매수하긴 했어요. 중국에서 적자를 보던 화장품 ODM이요. 네, 중국 빨리 찾아, 그러니까 빨리 이제 다른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네네. 중국에서는 조금 적자 전환했던 기업이 있는데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이 몇 개 없다 보니 예. 뭐 향후에 중국 소비 경기 회복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도 몇 개 안 되고 뭐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됐을 때는 주가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턴어라운드를 기대하시고 네. 들어가신 건가 보네요. 네. 그래도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좀 강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됐고요. 이게 사실 옛날 방식으로는 중국 경기 뭐 부양이 된다, 뭐 부양책 네. 나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 철강, 화학, 네. 조선 막 이렇게 중무장대 막 이런 네. 거였잖아요. 네. 물론 이제 화장품도 중국 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네. 그런 문법은 이제 안 통한다고 보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철강제를 싸게 가져와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철강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원가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논법대로 적용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상당 부분 철수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국 경기가 이제 부양이 되면 원자재 수요도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네. 일부 원자재 가격도 좀 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근데 이제 과거 정도의 수혜를 좀 기대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가장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게 화학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화학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아서가 아니라 중국 내수 가격이 결국에는 국제 가격과 연동돼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 이제 수출 금액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어찌됐든 중국에서의 자금률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그리고 순수출 국가로 좀 변화하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과거 대비했을 때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뭐 철강은 더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화학이 그나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학조차도 과거만큼의 어떤 수혜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이라면 철강 화학부도 확 튀었을 텐데 네,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게 또 이제 증시에서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LVMH 네, 명품 관련 주식들 그리고 이제 나이키조차도 중국에서 소비 또 데이터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물론 뭐 네. 러니 이런 쪽에서 밀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많이 빠졌다가 거의 한 9월 말 중국의 어떤 부양책 나온 다음에 급반등하더라고요. 네. 이런 흐름도 혹시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냐.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 정말 살아나냐. 왜냐면은 그러니까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도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지 이제 내수 경기도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차가 좀 존재하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런 의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 추가적인 부양책이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언급에 대한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중국 소비와 관련돼서 살 수 있는 종목이 좀 없다 보니 네. 그런 주식을 뭐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 말씀 중에 중국의 소비 관련된 걸로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해외 기업들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일부 몇 개 화장품 없다. ODM이나 네, 음식료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 자산운용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 네, 네, 또 론칭을 하신다. 물론 이제 사모펀드겠습니다만 네. 어떤 이유에서 이제 해외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조금 답답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국내에서 소화하기에는 좀 없는 주식들이 좀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하. 이제 뭐 VLCC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장비 이제 테스트 장비 업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아이디어가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소화하기 힘든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조금 이런 니즈를 좀 소화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결국에는 해외 자산을 좀 편입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고객들의 어떤 요청이나 문의도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해외 쪽을 저희가 런칭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확정된 부분은 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달 내에 저희가 런칭하려고 하는데 뭐 판매사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달 내로 이제 런칭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건 이제 준비 중이신 걸로 네. 준비 중이신 걸로 실제로 고객들 중에서도 해외 주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나 봐요. 네, 문의들이 있죠.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안 하냐. 이제 그런 문의들이 좀 있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해외 주식을 결국에는 좀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런칭을 하면은 저희 고유 자산에서도 투자를 하고 제 개인 자금도 좀 일부 투자하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뭐 그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에서 소화하기 힘든 아이디어 그리고 좀 성장률이 좀 높게 날 수 있는 가시적인 성장률이 있는 것들.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은 것들을 좀 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해외에서도 조금 비싸지 않은 것들로. 네, 너무 비싸지 않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를 아이디어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지만 조금 그거보다는 좀 대체적으로 대체해서 살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과거에 나왔을 때도 여기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그 테스트 장비 업체를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를 사고 싶다. 네네네. 이제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아이디어는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해외. 많이 가져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투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 이제 테스트 장비 업체인데 그 회사 IR 이제 자료를 보면은 HBM이라든지 선단 장비라든지 뭐 이런 쪽의 테스트 장비의 이제 향후 성장률이 2027년도까지 연평균 40% 정도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공정 관련된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80% 정도로 이제 성장률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살만한 업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회사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성장률의 배경에는 HBM 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내재화 혹은 이제 국산화를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테스트 장비를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테스트 장비를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수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이 시장을 해외 업체 세 군데가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KMA라든지 온투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제 뭐 KLA 온투 이노베이션 그리고 AMEC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과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런 기업들을 계속 찾게 되고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좀 매력도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국내에도 HBM 관련해서 뭐 테스트 장비군이나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관련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겠다라는 거지 실제로 납품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거나 이제 기대감만 있는 업체들이 많고요. 뭐 그게 실제로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네. 앞으로 그래서- 넣겠다는 거지 넣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관련주는 엔비디아고 네. 중국 경기 부양 관련주는 그냥 중국 증시고 네. 그런 것처럼 이제는 또 해외 증시, 해외 투자가 또 선택이 아니라 거의 또 뭐 필수인 시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네. 물론 이제 국내 증시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는 또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 네. 약간 우리나라 증시 지금 거래량도 너무 많이 줄어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 좀 체감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어차피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이제 거래 자금이 줄어들고요. 증시가 좋을 때는 거래 대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세를 받으면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증시가 뭐 3천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거래 대금도 확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해외 부분이 아이디어가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지 굉장히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엔비디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GPU 시장을 워낙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거의 독점하다 보니까 네네. 뭐 어떻게 보면 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버 업체들이나 이제 그 앱 업체들이 이제 좀 대체를 하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어떤 AI 서버를 구축하고 싶다, 칩을 만들고 싶다 이런 니즈가 굉장히 좀 많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외 업체들이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누구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이제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는 네. 이제 반도체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거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휴대폰으로 따지면은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진영 요렇게 이제 몇 년 내에 조금 나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진영과 반 엔비디아 진영 해가지고 반 엔비디아의 이제 선봉장은 브로드컴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상대적인 매력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뭐 최근 향후 몇 년간은 엔비디아가 계속 과점할 거긴 해요. 근데 그 과점하는 폭이 예를 들어서 마켓쉐어 90%였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85%, 80%뭐 이런 식으로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줄어드는 폭은 결국에는 브로드컴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그 AI 관련된 콘텐츠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학습의 영역을 넘어서서 추론의 영역으로 가버리면은 오히려 뭐 GPU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속기들도 더 다양화될 수 있고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서 브로드컴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어떤 폐쇄적인 그리고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저기 뭐 이제 서버 렉까지 내가 다 만들 거야라고 하는 엔비디아와 그 반대 진영들 그렇죠. 이 격전이 펼쳐질 수 있는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는 아니고요. 아니 투자를 하면 네, 되니까요. 네. 근데 그 엔비디아보다는 오히려 브로드컴 쪽에 어떤 네, 저는 지금은 무게를 싣는 게 맞다. 음, 이렇게 보고 있어요. AI 관련해서도 네. 또 공부 많이 하시겠어요. 먼저 또 계속해서 수요가 커지니까. 이제 예,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고 AI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빠지면 이제 안 되는 시대잖아요. 네, 네, 역시 반도체도 HBM이 사실은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겠고, 네, 사실 아까 저희가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 이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예전에도 나왔던 문법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경기가 부양이 되면, 중국 경기 살아나면 네, IT 기기의 수요도 높아지니 반도체가 잘 팔릴 거다. 그리고 네, 중국과의 격차가 아직까지 큰 게 반도체이니 네, 반도체가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글쎄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흐름을 보면, 물론 10월 7일에는 좀 급반등한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거든요. 네. 왜 반도체주는 그렇게 잘 가지 못할까요? 지금 반도체가 약간 양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분. 레거시 디램하고 HBM으로 이제 대표되는 네. 약간은 고성능 반도체와 시장이 좀 양분되고 있는 게 HBM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내년에 하이닉스나 이제 마이크론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2025년 장사 이미 다 끝났다. 이미 물량이나 가격 같은 것들이 다 확정이 되어 있고 네. 이미 다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하이닉스의 HBM 매출액이 거의 2배 정도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 상황이 엄청 좋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네. 레거시 DRAM이라고 할 수 있는 뭐 DDR4 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양분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중국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레거시 DRAM이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재고가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이제 좋아지면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좋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재고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레거시 DRAM의 회복 속도는 상당히 더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오히려 이제 최첨단에 있는 반도체 영역은 쇼티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양분돼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 이게 주가로도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저희가 10월 7일 월요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SK 하이닉스가 6.2% 올랐네요. 네, 18만 4,900원으로. 네. 삼성전자는 0.6% 올랐네요. 네, 하이닉스 6% 오를 때 네. 삼성전자 0.6% 네, 강보합.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또 5만 원대 잠깐 또 갔다 왔고, 네. 지금 이제 6만 1,000원. 이 6만 원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지? 550만 명인가 삼성전자 주주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항상 뭐 위기다라고 내부적으로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 네. 외부적으로 이제 외부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위기처럼 보이지 않았던 시기가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처음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계실 네. 때도 분명히 봤을 때 삼성 잘 나갔는데 네. 뭐 이거 뭐라지 이게 넛크래커라고 하나? 네. 중국과 일본 양쪽에서 이제 네. 치일 수 있다. 뭐 샌드위치 위기다. 엄청 위기설 많았었는데 네. 그거는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네, 거고 그쵸.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나가는 회사였고. 네. 근데 지금은 외부에서 오히려 더 위기인 걸 네. 걱정하고 있고. 전자가 저러다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저는 처음 드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네. 위기라고 걱정이 드시는 거예요? 네, 처음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TSMC에 치여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이게 참 점점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네.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하이닉스한테 좀 뒤처진 부분이 과연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점점 드는 것 같아요. HBM.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휴대폰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마켓셔를 이제 늘릴 수 있을까? 오히려 중국 업체한테 밀려서 마켓셔를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년, 10년 후에는 중국이 이제 레거시 DRAM을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일어설 수 있는 시장이 어디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되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규로 사고 싶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차라리 하이닉스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건규 대표님이 예전에 출연하셨을 때도 특히 이제 HBM 측면에서는 뭐 하이닉스에 조금 더 우위를 두시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뭐 고용이라든지 부가가치 창출이 여러 가지 면도 있고, 증시에서는 거의 시가총액 비중이 뭐 최근에 좀 낮아졌다고 합니다만 코스피 200 내에서도 거의 한 20% 차지하니까 기관 투자자들 특히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그렇다고 막 비워놓고 갈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완전히 비울 수는 없지만 언더웨이트는 충분히 가능하죠. 시장의 비중보다 더 조금 가져가는, 낮게 가져가는. 특히 사모펀드 조금 더 자유로운가요? 사모펀드는 사실 벤치마크를 뭐 엄청나게 신경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저희 거의 갖고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이거 뭐 우리가 사실 옛날 말로는 연예인 걱정, 삼성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연예인 걱정, 삼성 걱정, 재벌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삼성이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제 주주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주주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어떤 전체적인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그렇죠. 전체적인 코스피 이제 점유하고 있는 이익 비중도 높고, 그리고 뭐 고용 부분도 많고, 그리고 결국엔 뭐 GDP라든지 뭐 전체적인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삼성이 잘못되면 사실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제 핀란드가 이제 노키아 넘어진 다음에 한동안 힘들어했던 것처럼, 물론 그 이후에 오히려 그런 뭐 투자 자금들이 여러 뭐 게임사들이 여러 개로 이제 분산이 되면서 또 핀란드 경제는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일단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하이닉스 HBM을 따라갈 수 있을까 퀘스천. 중기적으로는 막 폴더블폰 막 중국 엄청나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협당하지 않을까 걱정.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D램마저도 SMIC인가요? 막 이런 데서 뭐 이제 막 만들어낸다고 그렇죠. 하고, 시간의 문제일 뿐 D램도 올라오고 결국에는 있고. 뭐 한 5년, 10년 후에는 이제 중국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에이 설마 중국이 D램을 만든다고 막 근데 뭐 진짜 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성능이나 수율도 봐야겠습니다. 가격이나 이제 원가라든지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그거 무시하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때려박아서 물량으로. 사실 이게 언제입니까? 거의 한 1년 전부터 이 얘기 계속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뭐 3 같은 거 퀄테스트 통과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24년 1분기엔 되느냐, 2분기엔 되느냐. 그러다가 이제 4분기 가고 있는데, 이거 혹시 기대감도 이제 없나요? HBM3 HBM은 이게 조금 기존의 이제 D램 시장하고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HBM.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레거시 D램을 이제 D램 3사가 누가 먼저 이제 개발하느냐가 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을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이 먼저 뭐 D램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뭐 시차를 두고 뭐 한 3개월, 6개월 시차를 두고 개발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삼성전자 납품하던 가격보다 조금 싸게 납품하면은 하이닉스로 그냥 요거 삼성전자 빼서 하이닉스 거를 그냥 집어넣으면 꽂기만 하면 됐던 구조. 그렇죠. 범용이니까. 근데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서버 구성을 할 때, 그러니까 같이 개발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인베디드 된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삼성 거, 그러니까 하이닉스 거 빼고 삼성 걸 끼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개발부터 해서 같이 이제 선도 업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들어갈 때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은 이걸 빼고 이걸 넣었을 때 똑같이 호환이 돼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호환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이닉스가 어떻게 짰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이거랑 똑같은 거 구현할 수 있는 D램을, HBM을 이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호환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하이닉스가 한 거랑 똑같이 맞춰서 들어가서 맞춰서 성능을 들어가야죠. 내줘야 네, 하니 네, 똑같은 성능을 내야 되고 가격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대체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한테 개발을 맡기고 나서 삼성전자도 개발했으니 네가 좀 싸게 해줘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실제적으로 주력으로 가는 제품에 이제 삼성 걸로 대체하기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이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납품하는 부분은 중국 납품용 혹은 저가용에 들어갈 수 있어도 메인이 되긴 좀 힘든 부분이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던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HBM3E에 이제 8단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 통과가 돼서 들어간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내년에는 8단이 아니라 12단이 주력으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8단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단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부분이고 하반기가 되면 HBM4가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의 이제 삼성전자의 스케줄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봤을 때는 이제 하이닉스를 제치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이제 후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가져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HBM3 8단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점차 드는 것 같아요. 그때 하이닉스는 HBM4를 공급하고 있는데 12단을 주력으로 공급할 거고 내년 하반기가 됐을 땐 4를 공급하게 될 텐데 이것까지 다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완벽한 후발주자라는 뜻이네요. 현재로 봤을 때 완벽한 후발주자가 됐고요. 초격차로 앞서가는 회사가 아니라 네. 후발주자. 네. 야, 어쩌다 이렇게 됐지. 참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엔 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올해 이제 3분기 실적이 네.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하고 하이닉스의 이제 영업이익을 봤을 때 처음으로 이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더 큰 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영업이익은 하이닉스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 녹화 이후에 네. 삼성전자의 어떤 잠정 실적 이런 것도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내실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이닉스가 그냥 반도체 넘버원이 돼버리는 넘버원이 됐죠. 이제는 이미. 인정을 네. 해야만 하는 네. 참 씁쓸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네. 10월 첫째 주까지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한 30% 빠졌었더라고요. 물론 네. 10월 7일에 한 6% 이상 급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하이닉스는 좀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조금 2, 3년적인 좀 중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재평가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오르고 같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디커플링이 돼서 하이닉스는 재평가되는 구조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HBM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세대 메모리에서 선도업체로 됐다라는 부분이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도 납품하고 하이닉스도 납품하는데 하이닉스는 뭐 마진이 40-50% 나오는데 마이크론은 뭐 거의 적자 정도 수준을 나타냈던 과거를 봤을 때 납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두주자로서 납품이 되고 이익을 남기느냐 그리고 수율이 나오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하이닉스는 거기에 있어서 좀 지금으로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BM의 이제 영업이익 개선 기여도를 보면은 작년이 한 8%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를 넘어서 내년에는 30-40% 정도까지 HBM의 이익 기여율이 올라올 거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에서 이익을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에 따라서 전사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D램 업체들 내에서도 굉장히 차별화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의 어떤 이익 체력이라든지 이익 잠재력에 대해서는 저는 재평가되는 게 맞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방금 이제 HBM의 이 기여도가 올해인가요? 올해? 30에서 40%까지? 내년에 봤을 때? 25년도에. 네. 근데 이제 올해는 한편에서는 그 중간 정도가 되겠죠. 8에서 30% 사이. 이제 이거 양분화 될 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HBM은 여전히 좋고 앞으로도 뜨겁게 잘 팔릴 거고. 근데 레거시 D램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하고 아직 못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이 사이에서 하이닉스는 둘 다 하는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무게 중심을 좀 그러면 HBM 쪽에 두고 네. 조금 더 높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까요? 그 디램이 안 좋아도.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기여도가 30-40% 정도 된다라는 거는 그냥 주력 사업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주력 사업이 주력이면 바뀐 거다 완전히. 매출액이 이제 2배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규 사업이 엄청나게 커졌고 거기에 대한 이 기여도가 전사 영업이익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레거시 디램이 조금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전사 영업이익은 HBM 끌고 가는 구조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 네. 이제 꺾인다, 네. 꺾였다라고 보시는 분들 중에 논리 중에 하나가 HBM 좋은 건 다 아는데 이미 네. 다 반영됐고 네. 저기 레거시가 더 안 좋아진다. 네. 미국 경기도에 둔화되고 하는데 이 디램은 이제 안 팔린다. 네. 이러면서 이제 상승 사이클은 끝났다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거기에는 약간은 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레거시 디램도 조금 변화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DDR4가 이제 주력인데 내년 됐을 때는 DDR5가 주력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AI가 정말 접목이 돼서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의 디램도 좀 탑재량이 증가라든지 이제 뭐 좀 변화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은 좀 과도기적인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거시 디램이 DDR4 중심이고 그리고 지금은 DDR4의 재고가 많은 상황이지만 DDR5 재고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됐을 때는 레거시 디램도 어느 정도 조금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탑재량도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레거시 디램도 내년에는 뭐 업사이드가 좀 있기는 하다. 근데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의 화끈한 부분은 아니다 보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 그것도 여쭤봐야겠다. 참 그 하이닉스 주가도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서 본격적으로 참전을 네, 하면 네. 물량이 많아진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도 좀 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 좀 걱정하잖아요. 네. 혹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단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캐파가 이만큼인데 만약에 이게 다 HBM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HBM 시장도 포화로 간다라는 이제 논리이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좀 힘들다고 보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문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를 하이닉스 걸 빼고 삼성전자를 가리키고 이거는 기존 레거시 디램에 해당되는 논리이지 HBM에 해당되는 논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캐파 이꼬르 HBM의 캐파 그리고 이걸 다 더했을 때 HBM의 포화, 시장의 포화 이거는 과거에는 그 논리가 맞을 수는 있어도 지금으로서는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빠진 게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죠. 네, 한창 이제 HBM 관련주나 네, 인공지능 반도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급등했던 반도체 네. 관련주들이 뭐 소부장, 뭐 장비나 뭐 부품 할 것 없이 반토막 난 것도 있고요. 네, 고점 대비 40% 떨어진 게 즐비합니다. 네. 물론 약간 이제 반등할 때 조금은 반등 같이 한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반도체 소부장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레거시 디램과 관련된 비중이 높을수록 여전히 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HBM 관련주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결국에는 디바이스를 좀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조금 레거시 디램에 힘을 걸 수 있느냐의 핵심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역시 레거시보다는 그냥 HBM 좀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거의 많이 떨어진 측면에서 보면 네, 이게 또 다른 주식 같았으면 이제 낙폭과대 네, 혹은 뭔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메리트가 좀 생겼다,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막 이렇게 네. 보잖아요. 네. 그런 접근이 좀 가능한 근데 시점.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좀 느릴 것 같아요. 회복이 네. 빠르진 않다. 왜냐면은 지금 DDR4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재고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빠르게 조금 더 이제 고용량의 디램으로 조금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시차가 존재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섹터별로도 몇 가지 이제 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계 네. 허준 선생님 2달 만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아파하는 측면 중에 네. 하나가 상반기에 그렇게 잘 나가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네, 그것도 하반기도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8월, 9월
어떤 것들은 이제 한 석 달 이상 밀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네. 오 화장품 섹터가 쭉 밀려버렸습니다. 네. 물론 안 밀린 것도 있고 네.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좀 많이 밀린 것 주식들의 특징을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오르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는 이렇게 진폭이 있으면서 그렇죠. 올라가는 구조인데 네. 그러니까 성장률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단기적으로 안 나오니까 이 그래프가 아니야? 약간은 뭐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봤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많이 나타났었고 주가가 좀 그런 회사일수록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업체별로 확인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2분기 때 납품 지연이 돼서 3분기, 4분기 때 이제 이연이 됐을 뿐 이제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간 성장률 내지는 연간 전망치를 사실 손댈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분기 때 잠깐 주춤할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연된 수요일 뿐 그게 없어지는 수요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평탄하게 2분기 때 잘 나왔던 회사들도 있고 안 나온 회사들도 있지만 결국엔 장기적인 트렌드가 저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상승하는 트렌드에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은 빠진 회사들도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조금 걸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유지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미국의 이제 고용이라든지 여러 지표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의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뭐 미국의 어떤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은 또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고용 지표. 그래서 실업률도 좀 낮은 수준 그리고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좀 낮은 수준 그리고 고용 어떤 수 증가도 이제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인건비 그러니까 이제 고용자들의 임금 수준도 예상치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둔화가 되고 있고 이제 고용도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임금 수익률도 기대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보면은 미국의 소비가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으로 봤을 때 지금 판단에서는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도 유지가 될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2분기나 이렇게 단기적인 실적이 부진했어도 이게 수요가 이연돼서 그런 건지를 확인을 하고 네. 두 번째는 미국의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할지를 확인해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지표들이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비싼 화장품은 못 써도 네. 가성비 화장품은 계속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뭐 그거는 이제 글로벌한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화장품 섹터도 진폭이 컸었어 가지고 근데 다만 많이 떨어졌던 종목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각 종목별로 또 여러분이 직접 이제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네. 원체 많잖아요. 많은데 대부분이 다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인디 브랜드들이 또 많고 아니면 또 한쪽에서는 OEM, ODM 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인디 브랜드는 또 약간 브랜드가 또 막 브랜드별로 또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많이 차이가 있긴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상장 회사들은 이제 브랜드보다는 ODM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ODM 중심으로. 네. 그리고 그 2달 전에 나오셨을 때 네. 격월 이건규 8월 때도 네. 변압기도 전력기기 네.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AI 서버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지속적으로 이제 보셨고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좀 긍정적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또 그래서 계속 이거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AI 이제 서버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력 쇼티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대형 변압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중소형 변압기까지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호황에 대한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전력 수요가 조금 증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소를 짓는 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력 수요, ESS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시장 환경은 좋고 저희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했던 것 중심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네. 그때마다 저희는 변압기 비중은 계속 늘렸습니다. 더 담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변압기 쪽도 사실 이제 대형하고 좀 중소형 변압기 네. 좀 양분이 되는데 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변동성은 이제 중소형 변압기 기업이 아무래도 좀 네. 중소형 주다 보니까 변압기 시장에 플레이어들이 더 많고 예. 시장이 더 나눠져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대형 변압기 수요가 더 좋고 굉장히 쇼티지가 더 많이 발생했었는데 어떤 이런 쇼티지가 중소형까지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시장은 여전히 좋다. 네, 여전히 좋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2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이건기 대표님 통해서 맥을 짚어보고. 그리고 또 못 본 사이에 방산주가 또 신고가 가더라고요. 네. 물론 이게 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약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만 네. 예전에도 그렇고 이제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되물었던 거 이제 스터디 모임 하실 때 그 질문들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누가 이제 방산주 발표하면 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안 끝나고 있고 네. 저 이제 중동 전쟁은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네. 레바논까지 퍼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방산주는 조정을 받을 만하면은 어디선가 또 안 좋은 전쟁이 터지고 네. 이게 계속 이거 반복돼 왔던 거잖아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예측 불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방위비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했던 국가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폴란드였고요. 네. 근데 이제 폴란드도 방위비 인상을 했어요. 전체적인 방위비 예산을 거의 뭐 최대급으로 늘려놓은 상태이고요. 이게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국가들 전역에 다 동일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는 시장으로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국내 업체 중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계획 IR을 발표하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30년도의 매출액을 5배 증가하는 규모로 잡아놨더라고요. 어디입니까? 목표라는 매출액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2조에서 10조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IR 자료에 아예 그냥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수주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방위비는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고 국내 업체를 비롯한 방위 산업체들의 수주는 계속해서 수주항공 계속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움직임을 가고 있는 게 이해가 된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1년여 전에 어렵게 그 방산 기업 하나 네. 기업 탐방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 뭐 진짜 촬영할 때도 뭐 이것저것 검수 받고 찍은 다음에도 다 막 검수 받아야 되고 힘들게 찍었는데 와 그 이후에 주가가 몇 배지요? 다 대여섯 배 올랐나? 1년도 안 돼서. 네. 아이 속이 쓰리게 남 좋은 일만 시켜가지고. 그리고 약간 조선 쪽이 그러니까 조선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수주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2년에서 3년치 정도 먹거리가 있고 추가로 받는 것들은 이제 선별 수주가 가능하다는 게 주요 아이디어였는데 네. 그러니까 조선이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신규 이제 선박 관련된 신조 성과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원가는 오르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비슷한 컨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약간 방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죠. 거의 이제 조선 방산을 좀 네. 묶어서 비슷한 섹터로 비슷한 보고들이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수장고는 2, 3년치 있고 신규로 수주 받으면은 대박이다. 이런 사실 비슷한 그쵸. 컨셉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조선보다는 방산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방산주야말로 한 번이라도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라면 또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배가 아픈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굉장히 길게 가네요. 네. 근데 이제 방위비 인상 이것도 굉장히 이제 큰 트렌드로 볼 수밖에 뭐 없다라는 2023년보다 2030년도에 뭐 매출액이 5배 증가한다고 만약에 진짜 그게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뭐 사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야, 이게 참 엄청 달라졌습니다. 이제 체질 네. 자체도 그렇고 네. 무기의 퀄리티도 그렇고요. 음식료 섹터 좀 맥을 좀 짚어주세요. 이게 네. 사실 상반기까지 미국 수출 기대감이 엄청 막 뿜어지면서 네. 대형 음식료주뿐만 아니라 막 중소형 음식료까지 막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거의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지금 주가가 빠져가지고 네.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음식료의 강점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 먹기 시작을 하면은 그걸 이제 잘 안 바꾼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찾는 음식료 이제 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바꾸는 특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규로 브랜드나 제품이 나와서 히트를 치는 것도 주기를 보면 한 3년에서 5년 만에 한 개씩 나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스테디셀러가 대부분이고 신규로 히트치기가 그만큼 쉽지는 않다라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지속 이제 반복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거 감안했을 때는 저는 라면 시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라면이 이제 상반기 성장률에 비해서는 뭐 둔화되는 거 아니냐, 혹은 원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마케팅비가 이제 더 들어간 건 아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다만 이제 현재 낮아진 주가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의 이제 특성들, 재구매가 높다라는 부분이라든지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은 계속해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국내 대표적인 라면 미국 수출 기업이 있죠.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리를 이제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꺾이는데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이제 계단식으로 전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 이제 매출 상승 트렌드는 조금 둔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된 게 맞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꾸준히 유지가 되거나 꾸준히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다. 다만 이제 테마성으로 예를 들어서 뭐 김밥이 잘 팔리니까 뭐 김 업체들이 이제 주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좀 단기적이거나 유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은 조금 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고, 그리고 국내 내수에 한정된 기업들은 또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수출이 가능한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까지의 투자 컨셉이 딱 그 미국 시장에서의 트렌드였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기업, 네. 계단식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이템과 기업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원체 상반기까지 음식료주 좋았으니까 테마성으로 막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렇죠. 이랬던 거는 그냥 잠깐 네. 반짝하고 끝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은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뭐 제대로 어떤 히트를 못 치고 있는 라면 업체나 아니면 뭐 음료, 뭐 아이스크림 업체들 주가도 뭐 거의 이제 산을 이루고 내려온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미국 쪽에 좀 더 포커스. 네, 포커스 두고 해외 수출 중심 기업으로 보는 게 맞다, 여전히. 음식료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이제 증가했던 게 이제 단기적인 트렌드에 해당된 종목이냐,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냐를 좀 보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도 저희가 이제 건설주 이야기를 조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와, 뭐 서울 부동산 시장 뜨거워져가지고 건설주도 이제 뜨겁게 올랐고, 뭐 이렇게 가구도 좀 이제 좀 반짝 반등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9월 들어서 뭐 대출 규제 이제 세게 들어오고 하니까 집값 상승도 좀 둔화된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주도 같이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 요거는 좀 맥이 어떻게 잡힙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방사업장들이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지방사업장을 대부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포커스로 잡아야 되는 거는 이제 서울, 뭐 핵심 지역이면 더 좋고요. 서울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신축이 이제 인기가 많다라는 부분은, 서울 지역의 신축이 좋다라는 부분은 저는 부동산 경기가 좀 꺾여도 저는 바뀌지 않는 트렌드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향후 2, 3년을 봤을 때도 저는 회복이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도권에 집중된
회사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도 딱 한 개 회사만 갖고 있어요. 그 회사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발전 사업 같은 것들이 신규로 붙어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좀 덜 민감하고, 그리고 향후 2, 3년을 봤을 때도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회사들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별을 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죠. 건설주 역시 사실 이제 서울지가 오른다고 하니까 쟤 먼저 오르네. 여기도 오르고 막 이랬던 측면도 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이제 선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방 사업장은 여전히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으로도 건설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발전이라든지 다른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느냐를 같이 보고, 요거는 이제 선별 쪽으로 말 그대로. 제약 바이오도 사실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잠깐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9월 중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다가 또 최근에 또 다시 랠리를 펼치는 종목들도 나왔어요.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내년까지도 길게 놓고 봐도 좋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뭐 내년뿐만 아니라 뭐 내후년까지도 계속 좋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바이오가 이제 좀 성장주 성향은 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방어주 성격도 꽤 많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도 약은 먹어야 되고 치료는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물보안법이라든지 혹은 미국도 이제 약가 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좀 약간 구조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유한양행이 잘 보여줬는데 글로벌 신약을 국내 업체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점점 확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프리미엄 요소이다 보니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뭐 선별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매출액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도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좀 의미 있는 이익 기여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그 신약 개발 성공했다고 막 박수 축포를 터뜨린 게 벌써 4년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신약이 나왔을 때 피크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1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약이 나와도.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기대치는 신약이 일단 나오고 뭐 전체 마켓 쉐어를 뭐 몇 % 점유하고, 그리고 여기서 마진을 얼마 가져갈 거니까 이 약품의 시장 가치는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10년 걸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치가 좀 높은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런 피크 매출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매출은 시간이 걸리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뭐 신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초기에는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 10년치를 한꺼번에 이제 땡겨오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서 실적을 열어보기 시작하면은 또 그 실망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걸 이제 매출 숫자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좀 한번 크게 충격을 받고 가는 뭐 시간이 또 있을 올 수도 있죠. 이게 아니었구나. 현실탈. 여기서 또 현타가 올 수도 있는 거네. 근데 사실 이게 제약이 아니라 바이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뭐 신약 개발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작이 이제 허가가 되기 전까지의 이제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특징이 오히려 신약이 발매가 확정이 되면은 주가는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는 부분을, 그러니까 너무 선반영되는 거죠. 선반영되고 오히려 그게 확정이 됐을 때는 오히려 주가는 그 이후에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이오 기업의 특성에 맞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이오 기업은 바이오 기업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이 섹터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다 보면 명쾌해집니다. 괜히 이게 주식의 허준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처방전 우리가 또 받아놔야 되는데. 근데 다음번 격월 이건규는 지금이 10월 초인데 어찌됐든 이제 12월에 옵니다. 그러면은 11월 초에 미국 대선도 있고 중요한 이벤트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거의 연말에 또 뵈야 되거든요.
연말을 앞두고 네. 10월에 벌써 연말이라고 하면 좀 이르기는 한데 어차피 이제 2달 뒤에 뵐 수밖에 없으니까 네. 투자자들이 좀 준비해야 할 점 네. 혹은 조심해야 할 점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 대한 원칙을 좀 세우고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전체 금융자산에서 40%를 주식을 사겠다고 생각하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네. 장이 많이 하락을 해서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60%로 늘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이 너무 고평가됐거나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20%까지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장이 불안하면은 막 0%로 낮췄다가 뭐 좀 좋아질 것 같으면은 100% 늘렸다가 이것들을 너무 과격하게 하는 조정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주기가 되게 짧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보름 전, 한 달 전에 뭐 확 줄었다가 오를 것 같으니까 확 샀다가 또 불안하면 또 확 팔았다가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너무 반복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소액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내가 금융자산만 50억인데 네, 50억을 다 샀다가 네, 다 팔았다 이러진 않고 네. 뭐 몇천만 원이거나 아니면 몇 억 단위일 때는 또 막 네. 그러시는 분들이 근데 많잖아요. 저는 소액이어도 그 네. 원칙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 원칙 없이 움직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장을 뭐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2번 동안 움직였다고 하면은 저는 뭐 맞출 수 있는 게 뭐 한 3번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안 움직이는 것보다 오히려 못한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짧으면 짧을수록 저는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고액이든 소액이든을 떠나서 어느 정도의 좀 원칙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만 한 7, 8월 네, 또 9월까지도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그때는 네. 정말 뭘 사도 물리는 장세였었고 그래서 뭔가 좀 비중 조절을 하고 시장이 좀 대응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네. 어설프게 대응을 하다가 더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막 이런 건 그렇죠. 반복되고 있었는데 너무 잦은 어떤 대응은 좀 지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그거를 배분의 맞출 수 있는 원칙을 사람은 없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연말이 아니라 언제든 네, 그렇죠. 통용이 되는 말씀이시네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욕구를 되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뉴스를 보면은 막 시장이 막 엄청 망할 것 같고 어느 날 또 뉴스를 보면은 또 막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장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 가장 필요한 뭐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이닉스마저도 하루는 10% 폭락하고 하루는 막 6, 7% 급반등하고 막 이러니 이거 뭐 웬만한 사람은 정신 차리기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달에 폭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과다한 느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네. 이거를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120%, 140% 반영되는 듯한 느낌을 좀 과하게. 저는, 과하게 반영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체력이 약해져서 네,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약간 이제 맥박이 이제 약간 빈약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주식시장을 있다 보면, 그러니까 막 확진이 된 시기는 또 막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최근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신 효과라는 게 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계속 뉴스를 팔로우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막 잘 될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막 엄청 안 될 것 같다가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똑같이 반영이 돼요. 어느 날은 엄청나게 올랐다가 어느 날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심리가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내 심리도 계속 요동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던 게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던 때가 상당히 많아요. 명언 나왔습니다. 어차피 확신이 드는 시장은 거의 없다. 네, 이것도 새겨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베팅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확신이 없어야지 주가가 또 그런 의구심을 이제 하나하나 검증해가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장 편한 시장은 사실은 고점일 확률이 높기는 해요. 네.
마음이 가장 편할 때는 오히려 그게 오히려 고점이 될 수도 굉장히 있다. 위험한 시점이 오히려 될 수 위험할 있죠. 수 있다. 네. 그래서 약간은 마음이 좀 불안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품고 견디고 가야 되는 게 주식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격월이긴 네. 합니다만 허준 선생님을 만나는 게 또 행운이기도 합니다. 네. 해서 그러면 저희가 격월 이건규 또 12월을 네. 또 기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